낙동고 허생전 시험 직전 대비 들어가겠습니다. 자, 허생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촘촘하게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허생전. 여기 전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인물이 주인공이다. 앞에 나와 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래 전이라는 형태는 소설은 아니에요. 역사 기술 방식인데 이게 소설 형태로 변형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허생은 이름은 아닙니다. 허씨성을 가지고 있는 선비라는 뜻이고요. 생이라는 단어는 벼슬에 오르지 않은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작품은 연암 박지원의 소설입니다. 자, 연암 박지원 선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입니다. 자, 연암 박지원 선생이 청나라를 기행하고 나서 쓴 열하일기라는 책에 허생전이라는 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생전이라는 소설은 한문으로 기록된 소설입니다. 자, 요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효종 때, 그래서 17세기 중반이 시간적 배경이 되고 공간적 배경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일단 허생은 한양 묵적골에 사는 선비였는데 어느 날 집을 박차고 나가서 안성이란 지역에서 제사나 잔치에 쓰이는 과일을 사들이고 제주에 들어가서 말총을 사들입니다. 망건을 만드는 재료죠. 그 다음에 변산반도, 자, 여기에 가서 군도들을 구제하죠. 여기까지는 국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산반도의 군도들을 모아서 저 멀리 빈 섬에 데려다가 농사를 짓게 하고 남는 것들은 장기도에 가져가서 팔기도 하고 빈민을 구휼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국외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이 소설에 이렇게 시간적 배경과 구체적인 배경이,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이 소설이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나라를 가서 청나라의 화려한 문물을 보고 왔던 박지원의 입장에서 조선은 유통이 전혀 발달하지 않아서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한 나라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제사라든지 또는 옷차림과 같은 허례허식,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격식에 얽매여 있는 제사 또는 옷차림에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안성에서 사들였던 과일, 제주에서 사들였던 말총 같은 것들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도 팔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당시 지배층들은 매우 무능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삶은 아주 피폐해 있었다. 요걸 알 수 있는 거는 변산이라는 곳에 도둑의 무리가 살고 있었다. 요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인재가 등용되지 않았다. 자, 이거는 박지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등용하지 않고 여전히 허례허식에 빠져 있는 관념에 얽매여 있는 지배층들의 무능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벌론, 즉 당시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조선의 자존심이 많이 상처를 입고 북벌론, 청나라를 공격해서 청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북벌론이 대세였는데요. 이것은 매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북벌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자, 이제 소설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장면의 중요한 인물, 허생의 아내가 나오죠. 허생의 처. 허생의 처는 어떤 인물이냐? 허생에 비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이익이 되는 실리를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왜 글만 읽고 과거를 보지 않느냐라고 닥달을 했죠. 자, 바로 이런 태도를 볼 때 허생의 처는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대변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허생의 아내의 대사를 통해서 바로 무능한 양반보다 오히려 물건을 만드는 공인이나 물건을 파는 상인이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허생의 아내가 하다가 도둑질이라도 하면 안 되나요? 라는 대사가 나와서 이 부분은 학교마다 내신 포인트가 조금 다른데요. 이 도둑질이라는 대사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당시 사회가 도덕성이 매우 문란했다. 이런 당시 도덕성이 문란해지기 시작한 사회상을 반영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까지 볼 순 없고 단지 아내가 매우 현실적인 인물이므로 실질적인 능력을 보여달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그 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학교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허생이 만나는 변씨라고 하는 인물은 상인 계층이고요. 부유한 상인 계층입니다. 종로에 가서 부자가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변씨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 변씨의 성격은 매우 호탕하고 이인,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비범함을 갖고 있는 이인의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변씨가 허생을 보고 판단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변씨가 허생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허생이 그냥 일마냥 빌려주시오 옛다 하고 가져갑니다. 자, 그때 주변 사람들이 뭘 보고 이렇게 빌려주나요? 라고 했더니 저 사람은 교언영색하지 않는다. 말을 꾸미거나 얼굴빛을 교묘하게 하지 않았고 허장성세하지 않는다. 허세를 부리면서 마구 잘난 체를 하지 않고 또 말을 중언부언 이야기했다 저 이야기했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빌려주죠. 다음에 1만 냥을 가지고 허생이 안성에서 과일을 사고 제주에서 말총을 사서 부자가 된 다음에 늙은 사공을 만나 빈 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늙은 사공이 허생에게 묘사했던 빈 섬의 특징은요. 굉장히 인적이 드물어서 물고기가 사람을 봐도 놀라지 않고요. 그 다음에 땅이 상당히 비옥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빈 섬으로 가기 전에 변산에 들러서 군도들을 만납니다. 도둑의 무리를 만나요. 그런데 이 변산군도는 이 소설에서 당시 지배층이 아주 무능했다는 것과 백성들의 삶은 아주 피폐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소재가 됩니다. 이때 이 군도들을 잘 설득하고 가르쳐서 빈섬으로 데려가죠. 빈섬에서 일단 이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들을 부유하게 하고 난 다음에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정비하려 했으나 땅이 너무 좁아 그 정도의 나라를 세울 곳이 아니니 이제 나는 떠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장유유서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아야 하고 이곳의 글자를 아는 이들 글 아는 자를 내가 모두 데려가겠다. 그들은 화근이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글 아는 자 지식인을 뜻하고요. 왜 글 아는 자를 화근이라고 보았냐 하면 이들이 사회의 지배층이 되고 위계 질서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부자가 된 허생이 돌아와서 변씨에게 빚을 갚고 두 사람이 교류를 시작합니다. 자, 변씨가 어느 날 나라에 큰 위기가 있었으니 이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우기 위한 계책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존 인물이었던 이완 대장을 데려옵니다. 이완은 실존인물이었고 이 소설에서 실존인물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마치 소설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와 같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완이 와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허생이 시사삼책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계책을 내놓습니다. 자, 첫 번째 계책은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진짜 인재가 필요하다. 인재를 등용하여라. 내가 인재를 추천할 테니 그 인재가 누구냐? 조성기, 유형원, 졸수제 조성기, 반개 유형원 같은 인물들을 내가 추천하겠다. 인물을 추천하는 것을 천거라고 합니다. 내가 천거할 테니 지금 이들은 초야에 묻혀 있어 벼슬을 하지 않고 그러니 이들에게 왕이 삼고초려해서 인재로 등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이완이 그건 어렵겠습니다. 왜? 이완의 입장에서는 왕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두 번째, 물론 이제 중간에 많이 욕을 먹고 그럼 그 다음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 제2의 계책은 지금 우리가 중국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돼서 청나라가 이미 실세가 되었으나 조선 안에서는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니 좋다. 그러면 실제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명나라의 왕족들을 우리 조선의 종실 왕족입니다. 종실의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 또는 권귀와 같이 즉 왕족과 귀족들의 재산과 딸들을 내어놓을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이 역시 불가능하죠. 허생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야, 왕 설득해. 못하겠니? 그러면 왕족과 귀족 설득해. 그것도 못하겠니? 그렇다면 청나라. 자, 사실 허생이 말하고 싶은 건 3번이었을 겁니다. 지금의 너희들이 조선의 지배층들이 청나라에게 당했던 병자호란의 치욕만 생각하고 청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북벌론이 대세인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냥 북벌론 생각도 하지 마 라고 하지 않고 정말 너희들이 북벌론을 생각한다면 청나라에 들어가서 청나라와 교류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배움으로써 청나라에 대해서 알고 즉 이기고 싶다면 지기 적을 알고 대비를 해서 이들과 정말 전쟁을 벌여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워라 라고 실질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게끔 교류와 배움이 우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완이 그것도 어렵다 라고 말하면서 왜 어렵냐? 청나라는 오랑캐지 않습니까? 명나라는 한족이라면 말 타고 다니던 청나라와 함께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허생이 화를 내면서 이완에게 사대부라는 것들이 그렇게 허례허식에 얽매여 있으니 과연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이완을 쫓아내고 다음날 가보니 허생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완의 결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당시 허생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조선 안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한계, 그리고 또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사삼책에 관한 부분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현장에서 그 부분까지 정리하겠습니다.